네, 안녕하세요. YG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자산 배분 이런 거 썼었는데 사실 아무도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어느 분께서 추가적으로 대체 투자 자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답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 대체 투자 쪽 자산 배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게 이론을 아예 새로 만들던지 해야지 현재 이론으로는 어, 안 맞아요. 이론으로 아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그런 이유가 지금 제일 큰 게 그 대체 투자 이론이란 거는 사실 포트폴리오 이론이잖아요. 그거는 어떤 메인 변수가 두 개예요. 그 목표 수익률과 리스크, 그리고 분산을 통해서 리스크를 좀 더 추가적으로 저감하거나 추가적으로 동일 리스크에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거나 그런 코베리언스, 분산이라는 개념, 상관관계를 쓰죠. 근데 제일 문제가 그 기본 컨셉, 수익률과 리스크라는 기본 컨셉에서 그 리스크라는 것이 어떠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하는 데까지의 불확실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라는 투자 상품이 7% 수익률이 예상돼요. 7%가 예상이 되는데 그 7%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잖아요. 그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 그 부분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경우가 리스크가 높다라고 하고요. 왜냐면 정확히 내가 목표로 하는 그 7이 아닐 확률이 높은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정확히 7이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도 6 아니면 8인 녀석이 있을 수 있고 7이거나 아니면 뭐 1%거나 뭐 10몇 프로일 수도 있는 이런 훨씬 많은 그 분산을 보이는 녀석이 있을 수가 있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의 리스크라는 건 나는 거기가 추정 수익률이 7%를 원해서 그 상품을 투자했는데 7을 달성하지 못할, 물론 초과 달성 8, 9, 10%는 좋은 거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숫자를 정확히 그 숫자에 닿지는 못할 확률, 못할 가능성이 높은 녀석을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컨셉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손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런 불확실성을 리스크라고 하는 거고요. 그 컨셉이 사실은 그러니까 불확실성, 수익률의 흔들림을 리스크라고 해요. 수익률이 얼마나 예상보다 많이 흔들릴 수 있냐, 적게 흔들릴 수 있냐. 그럼 거기서 제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대출이에요. 대출이라는 상품을 투자하면은 대출은 보통 아모타이제이션이라는 대충 그냥 원가법 개념이에요. 저희가 100억 대출했으면 저희 회계적으로는 재무제표에는 100억 딱 찍히고, 이 녀석은 대출 이자 기간에 이자 따박따박 받겠죠. 뭐 7%면 7% 따박따박 받고 나서 그 만기에 100억이 정도 상환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숫자가 흔들릴 가능성이 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디폴트가 나지 않는 이상은, 디폴트가 손상 처리가 보통 이런 거는 회계적으로는 손상 테스트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어쩌거나 크게 뭔가 유의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손상 테스트를 해도 바꾸지 않아요. 그럼 결국 얘는 예상되는 캐시플로우가 100억 그대로 가면서 이자만 따박따박 우리가 예상한 그 이자 기일에 뜨드득 받고 만기에 상환. 그렇다는 얘기는 흔들림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얘는 겉보기 흔들림은 제로지만 속 안에 내재적으로는 뭐 크레딧 리스크가 흔들리긴 하겠죠. 뭔가 회사가 위험하면, 그러니까 뭐 신용 등급이 약간 지금 A뿔 회사인데 약한 A뿔 느낌으로 막 속 안에서 바뀌고 그 가치가 바뀌지만 겉보기에는 어쨌거나 그냥 100억 대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럼 대출을 예를 들어서 대출 상품을 어떤 펀드든 뭐든 뭔가로 쌓아서 대출 상품을 쌓고 그 녀석의 가치를 예를 들어 뭐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시장이 6%일 때 6%짜리 대출 투자했어요. 근데 시장이 7%, 8%를 주는 시장으로 바뀌면 내 6%짜리 대출은 좀 가치가 떨어져. 내가 새로 이렇게 했을 때는 7, 8%를 받을 테니까. 그러면 100억이 아니라 98억, 97억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내 자산의 가치를 변동하는 식으로 가상적으로 하든 이상적으로 하든 했을 때 문제는, 그러면 포트폴리오 이론에는 더 맞아지는데
실제 내가 대출을 투자했잖아요. 대출을 투자했고 내 대출은 실질적으로 손익이 그런 변동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금리가 바뀌던 시장 상황이 바뀌던 내가 투자했던 포트폴리오는 안 바뀌어. 수익이 원래는 회계적으로 대출에 대한 그런 회계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손익이 안 바뀌는데 이론과 맞춰보겠다고 강제적으로 내 대출을 뭔가 가격이 흔들리는 방식으로 바꾼다 하면은 현실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결국은 포트폴리오 왜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회사, 내 포트폴리오에 조금 더 정확한 설명력, 내 포트폴리오를 더 잘 분석하고 내 포트폴리오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 포트폴리오를 설명할 이론이 없다고 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더 잘 설명할 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와 다른 이론에 맞기 위해 내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변동해서 뭔가 한다면 얘가 어떤 추정값이 나온다 한들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다고 해야 되나? 결국은 이론이 안 맞으면 이론을 바꿔서라도 내 대출 채권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써야 되는 거지. 대출 채권을 설명할 현재의 이론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우리 대출 채권은 대출 채권이 아니라 뭐 자산 가치 변동하는 의미의 어떤 녀석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자. 이론에 좀 맞게 하자면은 이 결과값 백날 뭐가 나오는 이 결과값에서 조금 더 뭐를 투자해 뭐가 안 좋아라고 나온 결과값이 실제 우리 포트폴리오가 그게 안 좋은지 그걸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연결고리가 털씩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그냥 논문 쓸 수 있는 용이긴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 빡시게 하고 나서 그래서 회사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면 되는데라고 말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이론적 근원 과정이 사실은 대출을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우리 포트폴리오는 대출이 있어서 요 이론을 어긋나서 사실은 아까 제가 분석한 이 결과가 현재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뭐 맞진 않습니다. 근거 이론이 다르니까요. 해버리면은 그럼 일을 왜 하는 거야? 그 월급 왜 받는 거야? 그 회사 포트폴리오, 내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안타깝지만 잘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국민연금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물론 프라이빗 에스티 많이 하겠죠. 근데 그동안은 어쨌거나 에쿼티성 자산들을 항상 에쿼티는 그 좌우 대칭으로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시장성이 아니냐의 차이만 있지. 에쿼티는 나중에 페이오프 그려보면은 기준 가격, 메인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에쿼티 같이 오르고 메인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에쿼티 같이 떨어져서 아까 말한 가격의 변동성을 좌우 대칭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자산이 에쿼티 자산이 하고요. 걔는 미상자산이에요.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채권이 그렇게 하죠. 채권은 거래시장이 있고, 거래시장이 있으면서, 채권은 어쨌거나, 시장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밸류에이션, 변하죠. 완전히 좌우 대칭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변하고 있어요. 스파성으로는 좌우 대칭에 가깝게 변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좌우 대칭형 변동에 의해서는 회사채, 국채 회사채, 그리고 주식, 그리고 조금 이론을 확장하면 비상장 주식도 어떡하든지 그 이론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결국은 제가 말한 건 대출은 아예 컨셉이 달라서 대출이 있는 이상은 포트폴리오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원래 그럼 제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각 자산 분별 변동성 리스크라고 했잖아요. 리스크 수익률을 판단한 다음에 각각의 상관관계를 해서 결국은 어떤 비율로 조정했을 때 포트폴리오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결국은 동일 리스크 대비 제일 높은 수익률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비슷한 수익률이지만 훨씬 낮은 리스크 이런 느낌으로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이피션트 프론티어나 문제 만들면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 대체 투자가 들어가는 순간 이론이 다 깨져버린다. 리스크가 흔들림이라고 하는데 대출은 흔들림이 일단 사실상 커요. 대출 디폴트가 잘 모르겠어요. 싱글 A 채권 회사채가 디폴트 확률 1%라고 하면은 그 99%의 확률로는 걔는 변동성이 제로고 가끔 디폴트 날 녀석만 손상 테스트 했을 때 충당금 샀던지 뭔지 하면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 그래서 그러겠어요. 옛날에 지금은 국민연금은
기준 포트폴리오가 다른 컨셉을 쓴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전 이해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론적으로 쉽지 않은 거긴 한데, 그동안은 그런 개념 썼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래도 이론적인 걸 써야 되니까, 어쨌거나, 탑다운 개념으로, 포트폴리오, 자산 분별, 수익률, 변동성 다, 물론, 국민연금 그나마, 에코티 베이스 투자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프라이빗 때보다는 이론에 부합할 수 있는 자산들이 많긴 했어요. 그래도 쉽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쩌고 쉽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프로세스 쭉 돌리면 해체 투자 자산군은 어쨌거나 시장이 없기 때문에 분기평가, 연간평가, 평가가 늦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 낮겠죠. 그런 개념도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리스크 대비 리턴의 해체 투자는 말도 안 되게 좋게 나와요. 그래서 코너 솔루션이라고 하죠. 코너 솔루션을 하면서 프로세스를 열심히 돌리면 우리의 최저 포트폴리오 비율은 뭐에 하면 너의 최저 포트폴리오는 대체 투자를 99% 해버리면 돼. 주식채권, 빵까지 아니면 어쩌거나 주식채권 거의 빵하고 대체를 99%라고 해버려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실제 대체가 그렇게 리스크 대비 리턴이 그 정도로 좋은 건 아니고, 이 이론에 비벼봤을 때 하필 이 이론상으로 봤을 때 메인 리스크가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체 투자의 경우는. 그래서 이 이론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론, 민 베리언스 이론으로 했을 때만 미친 듯이 유리하게 보이는 대출이어서 그런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도 대충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년도에 대체 투자 비율이 옛날에 13%였는데, 그러면 대체 투자는 그 다음에 할 때 최대 14%, 15%를 넘지 않는다 라는 어떤 제약 조건을 걸고서 프로세스를 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체 투자 99 나와도, 근데 대체 투자는 15%를 넘지 않는다라는 제약 조건을 했으니까, 결국은 그 제약 조건의 맥스 값으로 대체 투자는 그냥 자동방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 투자의 자산 배분 비중은 어떤 민 베리언스, 최저 포트폴리오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 어쨌거나 대체 투자 제약 조건, 대체 투자는 최대 우리가 리스크 감내할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최대 몇 프로를 한다. 그리고 우리 프로세스 돌린다 했을 때 그 최대 몇 프로 한다는 그 프로세스에 나온 결과값이 그냥 대체 투자의 총 비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고 나서 대체 투자 안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겠죠. 물론 이것도 최저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가면 값이 없으니까 모든 대부분이 그러니까 상장도 아니고 시장이 있지도 않고, 매일매일 주식시장은 어쨌거나 주식시장 열려있는 동안은 매일 하루에 한 번도 아니잖아. 수백 번, 수천 번, 실시간으로 계속 가격이 바뀌면서 얘의 가격을 찾고 있고, 채권 시장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계속 거래시장은 열려 있다 보니 많이 거래되면 데일리 이상값으로 빈도로 숫자가 나오니까. 그런데 대체 투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치평가를, 감정평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그런 거 1년에 한 번 하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1년에 한 번 바뀌겠죠. 1년에 한 번도 잘 안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 변동이라는 빈도가 워낙 낮아버리면 데일리로 막 변하는 녀석이랑 조금이라도 1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하다가 1년 뒤에 살짝 변하고 이렇게 되면은 3년에 살짝 색한 변화는, 이건 또 변동성이, 실제 그 안에 변동성은 훨씬 높겠지만 겉보기는 어쨌거나 훨씬 낮은 거여서 안 맞는다. 그래서 그 답이 없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론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민 베리언스 컨셉을 어떻게 하든지 크게 바뀌지 않고서 그 안에 내가 얘를 넣는다면, 이건 국내 최초겠구나. 박사 논문으로 그 생각도 했어요. 박사 논문으로 대체 투자의 최저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그냥 어디 한 조그만 부분, 한 부분이라도 어떠한 이론적으로 설명해내는, 한 10%라도 설명해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사 논문이 될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대체 투자 분야의 최저 포트폴리오라는 컨셉은 미지의 영역이고요. 사실은 제 생각에 근원적으로 이론을 이론을 다른 곳을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뭔가 옛날에 보다면은 블랙미터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블랙미터가 뭔지도 몰랐지만 블랙미터만을 쓰면은 뭔가 좀 그런 보정이 가능하고 데이터의 조정을 어쩌거나 많은 변동성을 내가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열심히 공부해봤는데 그래봤자 걔도 기본 민 베리언스 컨셉을 벗어나는 녀석은 아니어서 뭐 그게 전혀 큰 해결책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뭐 답 없는 얘기예요. 계속 찾고 있고 하는데 이론적인 컨셉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답은 없다. 뭔가를 하고 있긴 한데 그게 민 베리언스 컨셉에서는 현재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으로 일단 막연한 얘기로 오늘 얘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시킬 거예요. 추적 포트폴리오 뭐 예쁘잖아요. 위에서 누가 시켰을 때 결국은 개고생하고 파다 보면은 진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면 대출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많은 분들이 갈 텐데 좀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봬요. 안녕.